네, 토지 거래 허가제가 강남 상구와 용산 이제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조금 꺾였다는 얘기를 이제 저희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꺾인 게 또 꺾여버린 것 같습니다. 다시금 이제 신고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가격 흐름이 소장님 현장에서 보셨을 때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승률이 꺾였다는 점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네. 상승률이 꺾였다는 게 집값이 떨어졌다는 네, 의미가 그건 아닙니다. 아니죠. 네.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네. 한 뭐 180km 달리다가 네. 100km로 내려오게 되면 그게 속도는 둔화됐으나 네. 자동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월 토지거래가 구역 이제 풀어주면서 2월에 풀렸죠. 그래서 3월 뭐 정점을 찍을 때는 엄청난 과속을 한 거고요. 확대 재지정 이후에 속도는 줄어들었으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속도를 또 다시 밟네요. 엑셀레이터를 그러니까요. 다시 밟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 기준으로 강남 4구가 속한 동남권이 뭐 전고점을 돌파한 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고 최근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이제 주간 매매 가격 네. 지수 변동률이 확대 재지정 이후에 0.08%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0.13%까지도 다시 또 올라옵니다. 강남 같은 경우도 뭐 소초구가 이제 한참 뜨거울 때 3월에는 제 기억으로는 0.8%도 넘어섰다가 내려올 때는 또 0.10인가요? 뭐 이 정도 내려왔는데 지금 또 0.32% 다시 올라갑니다. 0.3이면 사실은 이 정도면은요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겁니다. 이게 0.3, 부동산이 0.3이면 주식에서는 상한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은 주식에서 상한가. 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폭등이라는 말을 그렇죠. 붙이는 게 0.3% 주간 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 매우 상승, 폭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소초구가 다시 0.32%가 나왔고요. 강남구는 0.26%, 송파구도 0.3%. 다시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뭐 과천, 분당은 여전히 높습니다. 0.23%인데 이게 서울 전체냐? 라고 본다면 또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일부 지역인데 강남 이제 한강 이남에 있는 11개의 구의 상승률이 0.19%고요. 강북에 있는 14개의 구가 0.06%인데 강 북쪽에는 또 어떤 구가 있죠? 용산구가 있고 마포가 있고 성동구가 있잖아요. 이들을 마용성을 또 빼버리게 되면 실제로는 나머지 지역들은 굉장히 미비하다. 거의 움직임이 없다.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크고 소위 말해서 한강벨트라고 하죠. 한강변을 중심으로 남쪽, 북쪽, 한강변에 위치한 곳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게 일명 이제 양극화 문제입니다. 양극화 문제.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다시 상승하나? 집값이? 라고 하는데 이 한강벨트와 경기도 일부 지역들만 신고가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조용합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가 굉장히 극심하다. 이 신고가 지역들은 현장에 가보면 일단 매물이 잘 없습니다. 매물이 없고 거래하려고 하면 매물이 들어가거나 호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계약하려는 분들이 이제 환장할 노릇인데 한번 그걸 경험하게 되면은요 물건이 마음에 들죠. 준비하다가 무리해서 한번 사보자라고 해서 계좌번호 주세요 그러면 안 팝니다. 호가를 옛날도 아니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올리면 5천만 원. 5천 정도. 그럼 많이 올려야 5천입니다. 강남권에. 요즘은 한 3억씩 올리더라고요. 3억. 한 번 올리면 3억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지금 이 한강벨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이제 슈퍼카 한 개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슈퍼카 한 대가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허가 거래제가 좀 해제될 것 같아서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오히려 확대 재지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보름도 채 안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아니 30억짜리 아파트들이 일주일에 0.3%씩 오른다는 게 말이 0.3%지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토지가 소위 말한 똘똘한 한 채의 이제 완전히 정책적 목표가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똘똘한 한 채의 힘이 토지보다 더 강하다고 보시는 거죠? 뭐 두 가지 다 양립해서 뭐 시장에서 뭐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효과라는 거는 부정적인 그런 효과인데요. 우선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지금 이렇게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거는 예전보다도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더 확대했다라는 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요자가 10명이고 네. 시장에서 물량 자체가 뭐 한 5개 정도가 네.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거래할 그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네. 수요자들은 더 쌓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0에서 한 15까지 됐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은 강남에서 찾던 것들이 점점 씨가 말라가다 보니까 이 물량이 5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거래를 할 수 있는 물량, 예전에는 동을 좀 피해서 또는 네. 재건축 단지만 피해서 네. 선택을 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강남에서 취득할 수 있고 또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네.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강남에서는 소멸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점점 이 물건 자체가 굉장히 희소해지는 그런 역할들이 이런 물량들에서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거래를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전세 끼고는 못 사다 보니까 전세 껴 있는 건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실거주가 가능한 네. 그리고 그 기간 안에 들어가서 실입주가 가능한다라는 거는 경우의 수를 다 따지고 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슈퍼카 가격을 올려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당되는 곳들이 말씀하신 그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라는 건 결국 입지의 강점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런 입지의 강점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뭐 주거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네. 재건축 단지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그렇죠. 상품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그 부작용들이 여실히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이런 정책 쇼크라는 거는 결국 풀었을 때는 급등한 그 구간이 나타났고 잠궜을 때는 또 순간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는 네.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그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좀 견뎌냈으면은 아마 네. 가격의 조정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그러니까요. 않았을 텐데 그 짧은 뭐 한 달 정도를 못 참아가지고 그 상승을 못 다시 참아서. 묶는데 그거를 또 확대해서 묶다 보니까 큰 문제가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에 가격 동향을 보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과는 거래량은 줄였다. 하지만 가격 통제에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네. 게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잠김 현상. 네. 그리고 이 시장에서 거래가 잠겼다라는 거는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줄었고 그 줄어든 물량으로 인해서 공급에 대한 희소성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들이 올라갔는데 말씀하신 그 수치 뭐 0.3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한 달 누적되고 이게 1년 누적되고 나면은 굉장히 좀 급등한 수준인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무서운 거는 10억 하는 아파트가 10% 올라간 거하고 그렇죠. 30억, 50억 하는 아파트가 10% 올라가는 그렇죠. 거는 이 가격의 그 상승 가액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가장 비싼 지역에 가장 우량한 자산에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 정도의 퍼센트라는 거는 조금 굉장히 좀 두려운 수치가 나왔다. 그래서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지적을 했고 우려를 했던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뭐 수치로서 뭐 좀 네.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주식에서도 호가창에 뭐 매수나 매도가 별로 없으면 작은 거래량으로도 크게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토호제 때문에 매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전세 끼고는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은 팔 수가 없게 돼 버리니까 그럼 수요자들이 몇 개만 호가를 집어먹고 거래를 해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상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정말 그 한 달을 못 참았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강남 3구가 잠깐 주춤하는 것 했더니 이제 다시금 이제 불을 뿜고 있으면 그러면 보통 이런 좀 정책 실패가 나오면 이 풍선 효과가 늘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과거 정부에도 특히나 더 그랬고 그러면 강남 3구를 제외한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강남은 나중에 또 풀리면 또 한 번 더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라도 지금 만약에 투자하겠다면 굳이 강남 3구를 추격 매수보다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곳들을 기대하고 좀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 전반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죠? 현장에서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의 반응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한다면 강남 3구, 영산구는 좀 조용하고 네. 주변 지역은 이제 약간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고 네. 들썩들썩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강남도 거래가 되고 네. 호가가 올라가고 주변 지역도 거래가 되고 호가가 올라가고 한강 벨트는 그냥 제가 볼 때는 동기화돼 가지고 같이 그냥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 네. 강남만 신고가 나오는 건 아니고 사실 상대적인 비교인데 서울이 3월 아파트 거래량이 10,000건이 넘었잖아요. 1068건 정도 지금 네. 집계가 나오는데 4월 거래량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 그렇죠. 30일이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 방송일 기준으로 5,220건입니다. 이게 4월 며칠 것까지죠? 오늘 오늘 날짜로. 그러면 5,200건이 적은 거래인가? 최근 2년간의 거래를 보게 되면 절대 적은 거래량이 네, 아닙니다. 3월이 많은 거죠. 그렇죠. 3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고요. 네. 4월도 3월 대비 줄어들었지 결코 적지 생각보다 않다. 많다. 그리고 5월 거래량은 뭐 6월 30일까지 이제 집계를 기다려야 되는데 벌써 2,000건 넘었습니다. 거래량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거래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 네. 여전히 신고가는 나온다. 최근에 저는 깜짝 놀랐는 게 우리가 뭐 30억 클럽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30억 클럽 하면 강남 네, 그렇죠. 뭐 소위 말한 서초구, 네. 강남구, 용산 일부 아파트들 30억. 그렇지. 최근에 그 공식이 깨져버렸습니다. 서초구 확대되고 옆에 있는 거죠. 네. 동작구에서 30억 아파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야? 예, 난 믿을 수가 없는데 31억 2천만 원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예. 물론 흑석 뉴타운에서 이제 7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인데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흑석에서 이제 랜드마크인데 2019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요. 아무리 랜드마크라도 31억이 저는 도무지 실감이 되지 않아서 몇 번이고 찾아봤는데 실거래는 됐습니다. 31억 네. 2천만 원 거래가 됐는데 네. 주변의 다른 아파트들, 다른 매물들을 보게 되면 주로 27억대, 28억 정도 나오는데 네. 이게 31억이 가능한가? 그 3억이 지금 강남에 가면 헬리오시티도 네. 최고 가격이 신고가 거래가 27억. 그러면 헬리오보다 높게 나와서 동작구가 이제 이게 한계가 동기화가 돼버린 이 거네요. 매수자가 생각을 잘못했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매물 지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초역세권입니다. 네. 이 아크로 리버하임에서 지하철 9호선 가장 가까운 동에 한강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약간 이제 가장 특수 우량 물건. 그래서 한강뷰 조망의 역세권에 아마 상태도 굉장히 좋았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비싼 거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는 뭐냐면 30억 클럭이 나왔잖아요. 네. 한번 뚫어버리게 되면 그렇죠. 심리 마지노선이 이제 붕괴가 됩니다. 네. 30억 강남 아니어도 이제 30억이 나오는구나 되는 순간 우리가 감각이 무감각해져요. 지금 압구정이 최근에 130억 나왔잖아요. 아무리 대형이라도 거기는 뭐 이거는 빌딩도 아니고 네. 이제 아파트가 빌딩 가격으로 되고 있고 잠실도 뭐 30억 거래가 됐다라고 하다 보니 이제 30억이 무감각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30억 클럽 나오는 곳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충분히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20억 우습게 뛰어넘고 이제 20억은 우습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20억이 큰 돈이에요. 20억 어떻게 모아요? 1년에 1억씩 모아도 20년을 모아야 되는데 1년 1억을 어떻게 모아? 못 모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해진다는 건 저는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 굉장히 위험하다. 전국이 그렇지는 않고 서울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으나 네. 일부 인기 지역들은 이제 그러니까요. 가격의 심리 마지노선이 붕괴됐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비강남 지역에서도 뭐 그 동네 대장 아파트 중에 로얄동 로얄층은 한 30억은 뭐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게 게 되죠. 시장에서 좀 분위기가 퍼져버린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그 강남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강 벨트에서 좀 멀지만 그래도 강한 지역이 이제 그 과천 뭐 그쪽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광남이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도 뭐 솔직히 동작구도 30억 들어갔으면 과천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천 분위기 어떻습니까? 과천도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 예전에 과천 같은 경우는 버블 세븐 시기 때는 강남보다도 상승률이 높았었는데 그때하고 좀 비슷한 게 서울에 있는 그 전역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은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한 5%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이게 뭐 분기로 해서 곱하기 4를 하면은 한 이렇게 따지면 한 1년에 한 20%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다라고 보는데 이런 상승률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 수도권 경기도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지리적인 거리로 봤을 때는 서울의 주요 지역보다도 훨씬 더 인접한 지역이고요. 그렇죠. 강남은 더 가까워. 그리고 과천 안에서의 그런 뭐 그 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어떤 그 기대 심리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현실화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웬만한 그 뭐 단지들 같은 경우 시공사 선정도 다 되어 있고 네. 입주한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GTX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요 예전에는 과천이 갖고 있는 한계가 어떤 업무나 또는 직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주변에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녹지가 많다는 건데 그 녹지가 결국은 일자리가 없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 또 판교에 있는 유수의 뭐 기업들이 과천으로도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과천도 판교가 갖고 있는 그 일자리, 뭐 소위 한국에서 맨날 실리콘밸리 얘기하면 판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2의 뭐 실리콘밸리처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질 좋은 주택하고의 인접한 모습들을 갖고 있죠. 거기에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지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것도 강점이죠. 아까 동작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 같은 경우, 그 아크로 리버하임도 30억이 넘었잖아요. 요것을 가격으로만 보면은 잠실에도 30억이 있고 또 이 동작구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도 30억으로 딱 보면 우리가 그 지역적인 서열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그래도 좀 잠실이 좀 높고 또 그 잠실 중에서도 이 송파권역 아무리 하단이라고 해도 헬리오를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이 좀 높게 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똑같이 30억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세가를 50%를 놓고 맞췄다 그러면 이거는 실거주해야 돼서 30억 들고 들어가면 이거 15억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30억하고 15억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그 주변의 단지들 같은 경우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자기 자본의 에코티를 그 최고의 뭐 그 입지 안에 절반 정도 가격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런 정비 예정지들이 있는 곳들 이런 곳들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주택이 현실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분양 물량이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규 물량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에서 정비 사업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그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리고 강남과의 인접한 지역에서 소득 계층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 일자리들이 들어오는 그런 과천이라고 하면 이런 상승률이 뭐 지금 과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마영성보다 높다, 뭐 잠실보다 높다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뭐 물론 좀 비교는 어렵긴 하겠지만 본인들은 강남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그 강남 안에서 좀 하단 쪽에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서초라든지 서초구에서 뭐 양재동이나 이런 데들보다는 본인들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네, 뭐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뭐 문정동이나 뭐, 송파 이런 데보다는 더 위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측면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이 그 과천의 상승률은 굉장히 좀 뜨겁지만 이유가 없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라고 평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접근성으로 놓고 보면 저 서울 위쪽보다 훨씬 좀 나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일자리가 또 가까이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궁금한 게 연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31억 2천에 사셨다는 뭐 원래 강남 살려고 했다가 토호재 때문에 혹시 노선 바꾸신 거 아닌가 궁금하다는 생각도 살짝은 듭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30억 생각했던 분이니까 이 정도 어차피 총알은 준비했는데 그렇죠. 그 9호선 바로 앞이고 하면 굳이 뭐 동작이라고 해서 나쁠 거 없다 생각을 제일 좋은 하셨을 아파트고 보러 갔는데 한강뷰가 너무 잘 나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뭐 반포 신축하고 뭐 다를 게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참 뭐라고 해야 그 사세 이야기를 열심히 했는데 그럼 이제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 때문에 자꾸 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가 뛰고 하니까 생각했던 입지보다 점점 후퇴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로 이번에는 내가
꼭 투자를 떠나서 실수요를 위해서라도 뭔가를 집을 사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사실은 전략을 세우기가 힘든 그러니까 게 전략이 있나요? 사실은 과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좋죠. 지역 번호도 02에 살아가 보면 사실 이제 선호도의 차이인데 나는 그래도 흑석이 좋아.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는 강동이 좋아. 네. 성동구 옥수금호동이 좋아. 네. 마포가 좋아할 수도 있는데 과천 선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가보면 뭐 강남 접근성 좋고 그렇죠. 지하철이 있고 학교 좋고 신축 아파트. 네, 동네 이게 깨끗하고 너무 좋죠. 사실은 인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고 오래된 아파트는 재건축이야. 네. 한마디로 강남의 축소판을 네, 가지고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이 과천을 사냐라고 하면 일단 먼저 강남을 들어갑니다. 네. 총알을 준비해서 사려고 준비하는데 와 이게 뭐 올라간 가격이 내가 몇 달 전에 생각했던 가격을 역시 뛰어넘고 강남은 거래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 3억을 올려. 와 이건 안 되겠다. 네. 그 다음으로 눈이 돌리는데 과천이 유력 후보 중에 하나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아마 과천에 많은 분들이 들어왔고 이게 이제 전략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던 분들이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이 있는데 네. 전략을 수정하게 되는 거죠. 왜? 네. 내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현장의 분위기와 돌아가는 탄력성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시장의 수요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강남의 아파트 사고 싶어도 못 사고요. 압구정에 130억 거래하신 분도 처음부터 아마 130억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전 거래가 하기에 115억인데 한 120억 생각하다가 지금 분위기가 안 되니까 130까지 올라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주인들이 올리는 호가를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매수자들이 이제 가진 전략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가거나 기다리거나 뭐 차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똘똘한 한 채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들 지역을 생각하는 분들이 과천도 비싸니까 분당 판교도 비싸니까 나는 그냥 수원에 사야겠다. 이런 분들은 또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를 본다면 선택지가 없다면 포기를 하겠으나 지금 마지막까지 트라이를 하는 단계가 아마 과천이라든지 마포, 성동, 네. 강동, 흑석 지역들, 뭐 동작구 지역들이 이제 트라이를 하는 단계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아예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생각을 해야죠. 자금이 부족, 내가 가용 자금 범위 내에서 실거주 목적이라면 아직도 서울에서도 고점 대비 한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곳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은평구든 뭐 노도강이든 뭐 동대문구든 찾아보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돈 좀 있다. 네. 자산가다. 현금 유동 흐름이 한 20억 이상이 된다. 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양극화 이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장기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지금 한번 질러보는 것도. 서두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야, 그러면 그 압구정 아파트 한 채가 지금 130억인데 보통 웬만한 도시 가면 130억짜리 건물은 몇 층짜리인가요? 빌딩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와, 지방 가면 대형 빌딩 사지 대형 않을까요? 빌딩 하나 살 수 있는 거죠. 네네. 야, 그 양극화라는 게 그냥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와 이제 대형 빌딩의 차이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과천은 자산가들이 할 만한 이제 선택지 중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일은 별로 없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세종이 지금 아직 대선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서인지 기대감이 계속되는지 일단은 상승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때는 고민하다가 저희 방송 보고 약간 고민하다가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다시금 이제 질문하신다면 세종에 대해서는 또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정치적인 기대감이 선반영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 전에 세종시가 가장 집값이 많이 떨어진 지역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등락폭이 크죠. 그 전에는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 세종이라고 하면 지금은 뭐 불과 작년만 해도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 세종시고 그 깊이 자체가 깊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넓게 장기간 깊었거든요. 그래서 그 좀 암흑의 터널을 조금 지나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데 이게 그럼 예전에 정고점을 회복을 할 수 있겠냐라는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압구정동 얘기 많이 했죠. 과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곳의 특징이라고 보면은 재건축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네.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아직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생기려면 시간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수십 년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크로 리버하임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 압구정도 얘기했지만 한강이라는 뭐 가장 그 대한민국 안에서 초고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강 얘기했고 재건축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일자리, 직주 근접. 직주 근접이 있는데 세종시의 직주 근접은 가능하지만 소득에 대한 그 직군이 다양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가격을 찍어주려면 뭐 물론 뭐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뭐 1억이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뭐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그다음 트로피하우스 뭐 이런 것들을 찍어주려면 연봉이 뭐 1억, 10억 수준이 아니라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 연봉보다는 창업자들이 IPO를 가지고 그렇죠. 하든지 뭐 그런 걸로 하지 않습니까? 사업가나 네. 어떤 혁신적인 네. 뭐 그 개발을 하는 그런 네. 쪽 가서 수십억의 뭐 연봉, 뭐 본인 창업을 해서 수십억, 뭐 그 정도 연봉을 갖는 사람들이 집을 사주고 그렇죠. 그런 주택들이 있어줘야지 가격을 소위 말하는 그 초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직군들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한계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판교 같은 경우도 그런 직군들이 있고 그다음 강남권에도 있고 뭐 여의도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세종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고위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연봉 수준은 높긴 하겠지만 최상단에 가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소위 그 부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아 가기만 해도 그래도 관광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장사 잘 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역 유지분들 아직 계시고. 네,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땅 팔아가지고 돈 좀 버신 분들 빼고는 그렇게 뭐 초고소득층들이 갖는 데는 한계가 좀 있다. 그래서 그 초고소득층이 생길 수 있는 그 일자리의 한계, 그다음에 한강이라는 큰 컨텐츠 그리고 지금 서울의 주택 가격과 뭐 그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택 가격 끌어올리는 재건축이라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뭐 반등은 하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옛날의 전고점을 뚫고 쭉쭉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네. 뭐 소장님께서는 뭐 세종 좀 최근에 갔다 오셨어요? 네, 뭐 다녀왔는데 일단은 뭐 4월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1월, 2월, 3월은 300건대 정도 머물다가 4월이 1,300건대로 껑충 뛰어 올랐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5월이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22일 기준으로 289건이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거래량이 뒷받침이 안 된다는 얘기는 4월에 조기 대선 시행이 되고 분위기가 반짝반짝할 때 한꺼번에 몰려서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지속 가능성이 없냐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설사 오더라도 세종시 집값을 그렇게 올릴 만한 견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 그러니까요. 뭐 서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워싱턴처럼 되는데 뉴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국회 이전 효과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서 최근에 한 1억, 2억 정도 올랐거든요. 호가 기준에서. 올랐는데 여기서 더 상승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KTX가 생긴다. 또는 GTX가 뭐 세종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뭐 수소랑 연결. 새로운 미래 가치가 생기면 모를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 호가 1억, 2억 올랐는 호가에서 플러스 알파 더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 주셨던 게 대통령 집무실은 호재가 아니다. 지금은 사실 그 유세할 때도 방탄 유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무실이 들어오면 거기도 규제가 더 심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요. 고도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제한들이 많이 실제로도 청와대 주변에 있는 곳들 뭐 집값이 뭐 그렇게 좀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국회 같은 경우도 그 동여의도하고 서여의도 나오는데 서여의도에 있는 분들이 제발 좀 국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건물 좀 올리게 지금 그런 판이거든요. 색바른 거 좀 어떻게 좀 빨리 좀 옮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자주 하고 저도 자주 하고 여의도 있습니다. 중간에서 보면 동여의도, 서여의도 높이 차이가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동네 같은. 네, 맞습니다. 이 작은 섬이 또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 말씀까지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